네, 그할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그할 리뷰 1293회 올해 방송이었어요. 올해 충격적인 사건 중에 이게 가장 최신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악마의 이상한 선택, 막대기 살인 사건이라고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막대기를 몸 안에 집어넣어서 죽인 이해 안 되는 범인의 행동이었고 이 범인이 잡히고 나서도 진술 내용들이 배째라식이에요. 자기 그냥 기억 안 난다. 처음에는 자기가 죽인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CCTV로 그 과정이 다 나왔어. 살해 과정이. 그래서 그거 보여주면서 진술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자 자세한 기억은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난 뭐 모르겠다. 뭐 처벌하려면 하고 자세한 말은 할 생각 없다는 태도였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 또 알아보고요. 그 취재 내용 보고 또 얘기해보고 어떤 과정이었는지 범인은 왜 그랬는지 피해자 어떤 사람이고 범인 어떤 사람이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이것은 누구보다 밝게 빛났던 한 청년의 기록입니다. 전화 업무를 하며 발걸음을 옮긴 곳은 그의 일터 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부터 만나보네요. 늦은 적 한 번도 없고요. 항상 성실했고 항상 밝았고 통통 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활달하고요. 피해자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을 되게 예뻐해주고 수업도 잘해주고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26살의 고재형 씨였습니다. 이분이죠. 유아체육 수업 파견 강사 일을 했었네요. 이런 거 하는 일이 아이들 진짜 좋아해야 되고 아이들을 좋아한다면 사람 자체가 또 그만큼 선해야 돼. 착한 사람이었는데 자 봅시다. 마트에서 산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었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며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일로 꽉 찬 일상이었습니다. 자, 친구들 이야기 들어봅니다. 재영이는 온전히 그냥 쉬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된 체육관을 차리고 싶은 게 재영이의 꿈이었어요. 누나는 동생이 엄마한테 맨날 했던 말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일 안 하게 해주겠다고 그 말 제일 많이 했고요. 또 누나나 부모님한테 손도 벌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재영씨는 가족을 아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집안의 막내였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동생을 볼 수 없다는 게 아직도 누나는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해 마지막 날. 블랙박스에 남은 재영씨의 행적은 그보다 하루 전인 12월 30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연말 어린이집 방학으로 파견 근무가 없던 날 재영씨는 자신이 소속됐던 스포츠 센터로 출근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연말 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술자리가 열린 곳은 스포츠 센터의 안. 그날 이곳엔 재영씨와 스포츠 센터 대표 그리고 여성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53분경 재영씨에게 먼저 자라는 연락을 받은 가족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말에 곧 집으로 귀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을 넘겨서도 기다리던 재영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어째서인지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성인 아들의 연말 회식 자리다 보니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잠이 든 가족들. 그런데 다음날 재영씨의 아버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이었어요. 여보세요? 여기 서대문 경찰서 형사예요. 고재영 씨가 아드님 되시는지요? 예. 놀라지 마시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112 출동을 나갔는데요.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한번 경찰서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거죠, 다음날. 전날 회식이 있던 스포츠 센터에서 재영 씨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건의 핵심이죠. 재영 씨의 몸에서는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뒤통수 타박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손에도 있고 다리에 상처들 그리고 엉덩이에도 타박상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차례 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후두부의 상처들과 둔기를 막아낸 듯한 양쪽 손등의 방어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신체 후면부에
다량으로 남아있던 특이한 형태의 상흔들이었습니다. 후면부에 남아있던 기찻길처럼 보이는 출혈들은 중선 출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길쭉하게 난, 얼핏 보면 칼에 스쳤나 싶을 수도 있는 이런 상처를 말하는 거죠. 자, 법의학 연구소 부검하셨던, 시신 부검했던 분이네요. 약간 원형의 쇠파이프 같은 그런 물체로 가격하거나 맞았을 때 생기는 아주 특징적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야구방망이가 될 수도 있고 쇠파이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단한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요. 둥근 형태를 가진 물체로 여러 차례 가격했고 그게 모여가지고 전체가 다 멍이 들고 손상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난밤에 있었을 상황을 증명하듯 사건 현장은 부서진 물건들로 어지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진 재영씨 곁에 남아있던 한 남자.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란다의 원칙 고지하고요. 폭행, 치사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본인이 폭행했다는 진술이 없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엉덩이를 보니까 폭행의 흔적은 있었어요. 12월 31일 오전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직접 신고까지 했던 남자. 그는 연말 회식을 함께 했던 재영씨의 직장 상사, 어린이 스포츠센터의 대표인 한 씨였습니다. 폭행의 흔적에 경찰이 추궁을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했던 대표 한 씨. 그런데 증거물로 수습한 CCTV엔 지난밤의 비극이 생생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다시 경찰 관계자. 지름 3cm 그리고 길이는 한 70cm 그게 몸속에 들어갔는데 손으로 먼저 집어넣고 후빈다. 후비고 나서 발로 또 손잡이까지 딱 남겨놓고 밀어넣었다는 얘기겠죠. 내가 수많은 시신을 보고도 직업상 보지만 지금도 저는 그게 생각이 납니다.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범행 장면. 대표 한 씨의 엽기적인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수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잔혹한 행위가 밝혀지며 긴급 체포된 지 몇 시간 만에 그는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막대기로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표 한 씨. 한 씨가 대체 왜 이렇게 참담한 방법으로 동생을 숨지게 한 것인지 누나는 꼭 알고 싶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부검이의 얘기에 누나는 경찰 입회하에 사건 당일 CCTV를 확인했습니다. 누나가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직접 범행 장면이 기록된 CCTV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 인터뷰하면서 그걸에서 묘사하는 거죠. 이건 재현 장면이고요. 옷을 잡고 이렇게 바닥에 질질 끌고 가요. 그리고 재영이가 엎드려 있는데 그 위에 올라타서 목 쪽을 졸라요. 질질 끌었다가 목 졸랐다가 때렸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엎드려 있는 상태로 재영이가 맥을 못 추거든요. 보기 힘들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었습니다. 대표한 씨가 때리다가 재영이 옆에서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재영이가 기어가서 무릎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요. 대표 무릎을. 그러니까 이게 진정하라는 의미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두 사람이 격하게 몸싸움을 하다 벌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미 한거불능 상태가 된 재영 씨에게 끝내 막대기를 항문에 찔러 넣어 살해한 한 씨. 살해의 도구가 된 막대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잔혹한 범행에 사용된 70cm의 막대기는 한눈에도 사람 몸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엔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이들 교구군요, 원래는. 네, 그렇죠. 원래 아이들의 체육 수업에 다목적으로 쓰이는 교구. 이 잔혹한 방법이 충격적인 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유성호 교수는요. 만약 이 막대를 억지로 넣었다면 불과 10cm 정도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몸속에서 걸리게 되고 그걸 만약에 뚫게 되면 복부 안쪽에는 장간막, 소장, 그리고 대장 이런 것들이 뭉쳐있고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횡격막 같은 곳에 파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살을 째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큰 통증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의학자 교수 또 다른 분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막대기 단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인체의 주요 구조물들을 뚫고 지나갈 때는 상당히 많은 힘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간을 지나서 배 안을 지나서 흉곽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로 차서 넘어가는 어떤 압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취재 시작하네요. 범행 동기 확인됐습니까? 그러자 경찰은 용의자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데요. 언뜻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씨가 이토록 엽기적으로 살해한 이유, 그 악의 마음을 몹시도 알고 싶습니다. 재영 씨가 대표 한 씨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한 씨가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에 취직하면서부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센터 운영이 어려워지자 한 씨의 스포츠 센터는 장소 이전도 하고 직원 수도 줄였지만 재영 씨는 한 씨 곁에 남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걸 인정받은 재영 씨는 빠르게 과장으로도 승진했습니다. 누나요. 한 1년 정도 일했을 때 너네 대표 좋아? 이랬는데 착해. 이런 답변이 다였거든요. 한 직장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하기가 대표랑 그래도 합이 맞으니까 계속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스포츠 센터의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 하다 보니 한 씨 역시 재영 씨를 잘 챙겨줬고 평소 사이가 나빠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에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제작진은 사건 당일 주변 건물의 CCTV 영상과 재영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1층 스포츠센터의 1층 CCTV고요. 오후 5시 10분이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12월 30일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연말 회식이 있던 날이라고 합니다. 오후 5시 10분경 재영 씨가 스포츠 센터로 올라갑니다. 6시 35분에는 다른 직원들도 보이고요. 여성 직원 2명이 준비한 음식을 들고 센터로 올라갑니다. 이후 세 사람은 대표 한 씨와 함께 3시간가량 연말 회식을 한 걸로 확인됩니다. 4명이 모여 있었나 본데요. 그리고 밤 9시 24분 회식이 끝났는지 두 여성 직원이 먼저 스포츠 센터를 나옵니다. 곧이어 인사를 하고 헤어진 한 씨와 재영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재영 씨는 상자를 손에 들고 나온 뒤 차에 짐을 싣습니다. 이제 대리기사 부른 거예요, 이 장면이. 재영 씨는 분명 집으로 돌아가려고 대리운전 기사까지 부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씨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차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두 사람. 그리고 잠시 뒤 재영 씨와 한 씨는 스포츠 센터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로부터 약 4시간 반 뒤에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연말 회식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 여자 직원분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작진이 만났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저랑 본부장님, 대표 한 씨 얘기하는 거죠. 본부장님은 마트 가서 먹을 거 장봐오고요. 맥주 4캔 사오시고, 그리고 본부장님이 저한테 소주 페트병 큰 거 있잖아요. 3병 사오라고 하셔서 그거 사왔었어요. 우선 직원들의 말을 따르면 두 사람은 각자 맥주 1캔씩 마셨고, 대표인 한 씨와 재영 씨는 640ml의 소주 3병을 두 사람이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분위기 탓인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을 마셨다는 한 씨와 재영 씨, 혹시 술이 과해서 둘 사이에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던 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냥 갑자기 막 과장님이 본부장님한테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건배도 하고 이래서요, 체육 도구들을 이용해서 윷놀이랑 그런 게임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기면 같이 하이파이브하고 회식이 되게 활기차고 그랬어서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연말 회식을 마치고 생일이었던 직원에게 축하금을 주기도 했다는 대표 한씨. 회식 때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봐서 대표 한씨는 재영씨와 술을 더 마시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재영씨는 스포츠센터를 올라간 후 대리운전 업체에 취소 전화를 했습니다. 내역이 남아있죠, 이거는. 30분 만에 다시 밖으로 나온 재영씨. 술이 부족했는지 건물 편의점에서 간식거리와 페트병으로 든 큰 소주 2병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술을 사서 다시 올라간 것이 밤 10시 4분경. 약 1시간 만에 스포츠센터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아까보다 더 취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한 재영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다시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재영씨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차 안에 함께 있던 재영씨와 대표 한씨,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내용이 뭔가 이상해요. 흰색이 사망한 재영씨고 이 파란색이 그 대표 한씨예요.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아 이 새끼야. 야 졸리다 가자. 어딜요? 야 대리비 줬잖아. 대리비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데? 야 내 앞에서 개소리 하다가 너 두드려 맞는다. 네. 그런데 야 화내지 말라고. 화내지 마. 저요? 저는 화 안 내죠. 화내지 말라고 새끼야 그냥. 술 처먹었으면 그냥 닥치고 있어. 이 방송을 제가 봤는데 재영씨가 대답할 때 계속 웃으면서 말해요. 대화 내용만 들어보면은 이 대표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래 것처럼 대하고 이 사망한 재영씨는 좀 다 웃으면서 대답해요. 그 기분 나쁜 티 안 내고, 그리고 말투 자체에서 좀 충성심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한씨가 돌연 재영씨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잔머리 쓰는 거 나 역시 알아. 예, 저 맞습니다. 머리 많이 씁니다. 재영아. 네? 잔머리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을까? 대화 내용이 좀 이상하죠? 이게 좀 종잡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후 새벽 12시 14분경 둘은 차에서 내려 다시 스포츠센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자 직원들과 넷이 스포츠센터 안에서 회식하고 여자 직원들 가고 둘이 차에 타서 대리 부르려다가 대화 잠깐 있고 다시 스포츠센터 들어가서 대리 취소하고 술을 더 마셔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대리 부르면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들어갔다는 거죠, 스포츠센터를. 그리고 다음날 재영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스포츠센터로 올라가기 전 두 사람의 대화에 등장한 돈, 혹시 급여 등의 금전적인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던 건 아닐까? 자, 어린이집 교사 이야기 들어봅니다. 최근 들어서 고재영 선생님이 약간 예민해지시고요. 12월에요. 예, 12월에 그랬어요.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도 고재영 씨 표정이 약간 얼굴이 밝아 보이진 않는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파견직이라서 스포츠센터에서 이제 강사를 파견하는 거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으로.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여러 유치원을 다니면서 체육 시간을 담당하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갔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다 표정 안 좋아 보였다, 이런 진술을 해주는 거죠. 작년 말에는 늘 밝고 긍정적이었던 재영씨가 수업 중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뭔 일 있나? 이랬는데 저한테 선생님 어린이집 폐원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됐어요 선생님. 다른 어린이집도 9월에 폐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추측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혹시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 교사는 대표인 한씨가 강서류를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요. 원장님이 이렇게 많이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왕 하기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올려줬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당사는 2021년 신학기부터 새로운 기구 도입 및 확충,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강사 수급의 어려움, 보건복지부의 오전 특기 수업 불가 방침으로 인한 강사들의 소득 저하로 인해
수업료 인상을 결정한 바, 이거는 그 대표인 한 씨가 보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 공문 같은 건가 봐요. 수업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서 안내해드린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들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했었네. 대표 한 씨도 계약한 어린이집에 수업료 올려달라고 요구할 만큼 스포츠센터의 형편은 어려워 보였다는 겁니다. 스포츠 강사를 찾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줄자 스포츠센터의 어려운 생활 때문에 한 씨가 직원인 재영 씨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건 아닐까? 제작진은 취재 도중 과거에 한 씨와 급여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는 전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아이가 주 3회 수업 등록을 했는데 학원에다가는 15만원 내요. 그러면 저는 이제 4만 5천원을 받는 거고, 주 1회 수업에 이제 그렇게 하면 1회 수업으로 보면 7대3인 거죠. 누가 7인 거예요? 그쪽이요. 한 씨가. 와, 너무 많이 받네. 수수료 너무 많이 뜨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8, 9시간 수업하는데요. 6개월 동안 거기서 일하고 받은 돈이 200만원도 안 될 거예요. 지금도 대표 한 씨와 급여 문제로 소송 중이라는 미영 씨. 한 씨가 그녀에게 파트너 계약 명목으로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2부 계속 이어서 볼게요. 네. 그알리뷰 1293회 악마의 이상한 선택 막대기 살인사건 미스터리 2부 볼 차례입니다. 방금 전에 열정페이를 강요했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돼요. 3.3%만 수수료를 떼고 월급을 주는, 이렇게 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 좀 꼼수에 가까운 건데, 업체 사장들이 쓰는 파트너 계약이라는 명목이잖아요. 프리랜서 계약이니까 정직원 채용이 돼버리면은 4대 보험료부터 해가지고 휴가도 꼬박 줘야 되고 휴가비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식 업무를 주지는 않는 형태, 사무실 내의 업무를 그런 식으로 이제 파견만 내보내는 프리랜서 계약이진 않았을까. 예. 그러면서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직원처럼 데리고 있게 된 그런 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스포츠센터의 금전적인 어떤 재정 문제라고 해야겠죠? 이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아까 그 임금 문제로 소송 중이라는 전 스포츠센터 직원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는데 자꾸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고 금액도 자꾸 조정이 됐어요. 자, 내용 봅시다. 1인에게 3만원을 지급하며 주 2회를 진행할 경우 추가로 만원을 준다. 주 3회의 경우 5천원을 추가한다. 1회 3만원, 2회 4만원, 주 3회 4만 5천원. 이 업계가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스포츠 강사가 이렇게 받는다는 건 좀 저는 적다고 생각들어요. 확실히. 정말 한 씨와 재영 씨 사이에 급여로 갈등이 있던 걸까?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재영 씨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2달간의 급여 내역인데 200만원 조금 더 받았네요. 260만원 넘게 들어온 날도 있었고 210만원, 이건 수업 일수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얼만큼 일하고 이만큼을 받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난 1년간 꼬박꼬박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재작년보다 급여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의 그 여직원들, 사건 당일 회식을 같이 했던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영씨 업무가 너무 많았거든요. 혼자 감당하기 되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는 거기 파견 수업도 가고 오후에는 와서 체육학원 강사도 계속 하시는데 돈 많이 벌어서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작진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 돈과 관련된 또 다른 대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대리 부르면서 잠깐 차에 탔을 때 대화한 내용이죠. 재영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씨, 그럼 뭐가 문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끼야,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많이 벌고 나쁘지 않지 않냐? 너 내 앞에서 개소리 하다가 너 두드려 맞는다.
돈을 많이 벌라고 충고하는 한 씨와 한 씨의 말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재영 씨. 그날 재영 씨는 무슨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던 걸까? 4년 넘게 만나 결혼을 약속한 재영 씨의 여자친구는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봤어요.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었거든요. 퇴사한다 그 얘기를 꺼내긴 했었는데요. 2020년도 11월에는 메시지에서 1년만 더 여기서 일하고 상황 봐서 퇴사한다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마땅히 다른 직장이 없어서 더 다닌 건지 아니면 그냥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다닌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냥 그때는 글쎄요, 정이었나? 너무 주축이 돼서 빠지기 그렇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1년 전부터 퇴사를 고민했었다는 재영씨. 회식을 했던 그날 재영씨는 1년간 못했던 말을 대표 한씨에게 했던 건 아닐까? 이직을 상의했다는 것이 그토록 잔혹한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취재 도중 한씨의 군대 후임이었다는 한 사람이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씨의 아내와 함께 구속된 한씨를 만날 정도로 절친한 사이라는 유씨. 그가 제작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그냥 직원들이 다 나가고 해도 이 동생이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오는데 자기 따라와주고 되게 고맙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이 동생이 되게 고맙다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이 사고가 난 건지도. 기억이 정말 안 난다고 하나요? 네, 아무런 기억이 없대요, 정말로. 그러니까 경찰 진술에서는 자기가 범인이고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라도 좀 유리하게 거짓말을 할 법도 하죠.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에게만큼은 조금 더 털어놓을 수도 있는데 정말 똑같이 말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그리고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가 죽인 그 재영 씨가 좀 고맙다, 따라와줘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종잡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을. 정말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한 씨. 이어 유 씨는 제작진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전에 큰애한테요, 담배 냄새가 나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담배를 끊으려고 아까 안 그래도 형수한테 물어봤는데 무슨 약을 먹으면서 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먹고 끊고 있는데 한 씨가 가끔씩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약을 먹으면 무섭다 이거죠. 자기가 꼭 아파트에서 떨어질 것만 같고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한동안 끊다가 이제 약도 끊고 안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큰애가 또 담배 냄새를 또 너무 싫어하니까 술, 담배도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약도 다시 복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술을 또 먹고 그 사건이 그날 터져버리게 된 거예요.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먹는 금연 보조제, 이 약 이름이 챔픽스라 그래요. 한 씨가 그토록 잔인한 범행을 벌인 건 그 약의 부작용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정말 이 약 때문이라면 한 씨가 복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에게 이 약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들어보니까 간이 씨약 검사에서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는데 우리가 머리카락 보낸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약물 부작용 부분은 전혀 우리는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경찰 조사에서는 특별한 약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 이 문자는 뭘까요? 돌아가신 분을 처음 봤을 때 자기 어렸을 적 힘들었던 모습이 투영된다고 해서 우리 결혼 초 우리 큰아이 귀저귀 값도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그분 결혼 선물로 우리 센터 같은 거 챙겨준다고 저한테 늘 이야기했어요. 애기 아빠 직업 같은 경우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야지만 월급을 챙겨가거든요. 코로나로 수업이 있다 없다 해서 돌아가신 분 수업이 없어서 월급이 안 되면 본인 사비로도 챙겨줬어요. 고의로 그럴 일 없어요. 한 씨 그 범인 아내가 위에서 인터뷰했던 유 씨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인가 봐요. 그걸 유 씨가 제작진에게 보여준 거고 시엄마에게 맞네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서 나 잘 살게, 나 열심히 살게 하던 사람이에요. 절대 그 사람 아니에요. 아내가 유 씨라는 사람에게 보낸 내용이네요. 한 씨의 가족은 제작진이 만난 유 씨를 통해 한 씨가 그런 일을 저지를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다시 스포츠센터의 그 여직원.
담배를 끊었다가 최근에 다시 피웠는데 제가 봤을 땐 피우고 있었거든요. 원래 담배를 좀 오랫동안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는 건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만약 한 씨가 이 약을 복용했다고 가정할 때 이 잔혹한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었을까? 자, 대한약사회 이사님을 그래서 이번엔 찾아가 보는데 불면증이라든지 자살충동, 환각, 우울증 같은 증상들은 흔하진 않아요. 1000명, 10,0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난다곤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은 케이스인 거죠.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제약회사에서 이 약의 임상실험을 하면서 추가로 얻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약이 그런 위험성이 없다는 걸 입증해냈습니다. 만일 한 씨가 금연 보조제를 복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엽기적인 행각의 원인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씨가 이렇게까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그 이유는 뭘까? 제작진은 그 답을 찾기 위해 과거를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연락이 닿은 사람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다 이해를 했어요. 때릴 수 있어. 한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살인을 저지른 게 이해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와,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새 아이의 아빠이자 아이들의 심신을 단련시키는 어린이 스포츠 센터를 운영했던 한 씨. 실제로 한 씨의 스포츠 센터 인근 주민들은 한결같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말을 합니다. 대표 한 씨가 저지른 범행은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의 모습과 너무도 상반돼 보입니다. 한 씨에게는 제작진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또 다른 면이 있진 않을까?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씨의 엽기적인 범행에 대해서 그 이상 심리는 쉽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 방법은 과거로부터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와중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며 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제보자. 그를 만나 한 씨의 또 다른 얼굴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8년 전 한 씨와 가진 연말 술자리가 악몽처럼 남아있다는 제보자. 또 연말 술자리예요. 자, 그분입니다. 제보자. 한 씨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해서 다 아는 사이였고요. 그날 그냥 다 같이 술을 먹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취해 있었죠. 원래 그 모임은 직장 동료이자 친구들이 모인 기분 좋은 술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피곤해서 방에 들어갔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따로 들어와서 넌 맞아야겠다. 그래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서 자는 사람을요? 그렇죠.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직장 동료 신씨. 눈밑이 다 부어서 핏줄 터지고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그때 저도 화가 많이 났었고 막 쌍욕을 했죠.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런데 대화가 안 되니까 살기가 띈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만약 그 상태에서 동생들이 안 말리고 계속 맞았으면 가만히 있다가 막말로 어떻게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맹렬하게 덤벼들었어요. 그날의 상황을 목격한 다른 동료들도 한 씨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장면을 봤던 또 다른 목격자입니다. 한 씨가 방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그게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소리를 맞은 분이 정말 이런 소리를 지를 정도였어요. 거의 정말 속된 말로 죽일 듯이 때렸다니까요. 너무 놀랐죠. 저도 놀라서 말려놓긴 했지만 말리는 순간에도 사실 이 사람에게 약간 좀 공포를 느꼈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왜 이 사람한테 이랬을까? 왜냐면 전혀 원한 관계도 없고 그날 뭐 술자리에서도 아무 일 없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극단적인 폭행. 동료 신 씨는 그날 사과하러 온 한 씨에게 폭행의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랬었냐면 네가 나한테 바보라고 했지 않느냐? 야, 이 바보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로.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친구한테도 야 바보야 이거 이거잖아 이런 식의 뉘앙스인데 그것 때문에 이 정도의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기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이해를 못했던 거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본인만의 이유로 갑자기 폭행을 했다는 한씨. 그의 이런 모습은 한 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한씨의 폭력성 때문에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또 다른 친구도 만났습니다. 한씨의 전 친구가 된 사람이죠, 이분은. 이제 항상 한씨와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 한씨가 집에 가서 또 먹자 한 잔 더. 그런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집에 애가 셋이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 집에 가는 거는 사실 좀 실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간다 안 가겠다. 하루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가자고 생떼를 부리니까 같이 있던 친구가 떡볶이랑 이런 걸 다 샀대요. 이거 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줘라. 아내 주고 우리가 사실 가는 건 좀 예의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홍대 한복판에서 그걸 봤더니 바닥에 내팽겨치고 친구의 뺨 때리고 막 이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술을 그만 먹자고 하니까 폭행을 했다고요? 아, 그렇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악마의 얼굴을 드러냈던 한씨. 갑작스러운 폭력을 당한 사람도 많았고 목격한 사람도 많습니다. 한씨가 술을 마시면 그게 일정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술을 먹다가 일방적으로 손찌검하고 대부분의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았죠. 한씨가 보여준 이런 갑작스러운 폭력의 패턴이 그날 밤 재영씨에게도 나타났던 걸까? 자, 그래서 그날 사건 전에 차 블랙박스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재영아 좀 화내지 마. 아니요 저는 근데 화내지 말라고. 아, 왜 그러세요? 별말하지 않는 재영씨에게 한씨는 계속 화내지 말라는 이유로 본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야, 화내지 마. 형님 왜 그러세요 진짜. 화내지 말라고 이 새끼야 그냥.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스스로 화를 키우다 결국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갑작스레 표출했던 한씨. 그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걸까? 자, 여기에 대해 권일용 교수님 이야기 들어봅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보세요. 지금 폭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막 그럴 정도의 어떤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소한 일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분노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서 2부가 끝나고 3부 이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한씨라는 사람은 평소에는 그 자기가 직접 죽인 그 재영씨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스포츠센터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직원들 그만두는데도 자기는 계속 남아서 일을 해주는 게 그걸 주변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고마우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지만 술만 마시면 좀 말도 안 될 정도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실행도 한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본 내용은 3부에서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 궁금한데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알리뷰 1293회 악마의 이상한 선택 막대기 살인사건 미스터리 3부 여기서 어디까지 취재가 됐는지 이제 마무리할 차례인데 아마 2020년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이유. 술 마시면 폭력성이나 좀 거칠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상범위 아니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폭력성이 드러나도 이 정도까지 폭력성이 드러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도 나오네요. 피해자에 대한 뭔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불만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것이 폭발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엽기적인 그런 행동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한씨의 이런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런데 제작진은 한 씨에 대해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 직장 동료인데요. 이 사람이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CCTV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하는 행동이 다 찍혔다고 하던데 저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다 실수로 됐겠지. 얘가 고의로 그랬을 리는 없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같이 술도 드신 적이 있나요? 저번 달에도 만났어요. 지금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에. 저번에 형님이 사주셨으니까 이번엔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길래 갈비에다가 소주 한잔 먹고 보냈죠. 그때도 한 씨가 폭력성을 보이거나 욱하거나 이랬던 건 못 보셨어요? 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건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내며 직장 생활도 함께 했었다는 한 씨의 선배. 그는 한 씨의 평소 모습으로 봐서 한 씨가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에 현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엇갈리는 지인들의 진술. 만약 술이 급작스러운 폭력의 원인이라면 한 씨는 왜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걸까? 전 직장 동료. 같이 술을 먹고도 화를 안 내는 대상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형들한테는 또 안 그랬어요. 같이 일하던 형들은 이번 일이 있고 어떻게 얘기할 정도냐 하면은 전화 와서 야 한씨 얘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제가 형 그런 애요 라고 얘기했어요. 형들한테는 엄청 예의 바르고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동생들한테는 안 그래요.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 친구라든지 동급으로 본다든지 밑으로 보는 사람이 자기 심기를 건든다면 그거를 조금도 못 참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약간 좀 자기보다 조금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굉장히 억압하고 약간 강압적으로 그런 게 있죠. 자기보다 이제 약간 위계가 낮다고 생각하면 좀 하대하고요. 술 취했어도 그게 구분을 하나요? 네, 구분을 하더라고요. 술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평소 가까웠던 친구나 후배들에게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행의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조건에 재영씨가 들어맞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혔던 영상에는 한씨와 재영씨가 괜찮은 듯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화를 내는 한씨에게 웃으며 맞춰주는 재영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속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자, 재영씨가 대리기사를 부르는 거죠. 여보세요? 저희 여기로 갈 건데 지금 위치가 어디신가요? 그러자 갑자기 한씨가 이 새끼야 내가 너까지 욕하면서 받아줘야 되냐. 결국 화가 터져 나오는 한씨.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에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 분야에서 표창원 씨입니다. 공격성과 분노가 잠재해 있다가 어떤 계기로 그것이 터져 나왔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력의 지배하에 있는 피해 대상자를 향해서 온갖 형태의 폭력이 터져 나온 것이거든요. 막대기류,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폭력을 가하는 행동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것은 성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대의 의미, 상대방에게 가장 높은 정도의 굴욕감과 치욕감을 안겨주고 가장 고통을 크게 야기하겠다는 그런 의도. 내가 누군가에게 가학을 하려고 할 때 응징과 처벌을 가장 높은 수위로 하려고 할 때 그게 성이라는 것이 매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씨가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건 결국 그의 분노가 멈추지 못하고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가 폭발하고 멈추지 못한 한 씨. 여기에 심리학과 교수인 분의 의견을 듣자면은 사실 이 사례에서도 이 가해자가 과거에도 계속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술을 먹고 또 자주 술을 먹지만 그런 분들이 모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분노 특성의 소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코올이 결합됐을 때 더 과하고 심각한 어떤 분노를 표출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특성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한 씨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오랜 기간 내재된 분노가 본인만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특성 분노라는 게 있네요.
일시적이 아닌 오랜 기간 내재된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분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특성을 더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술을 마시면 타인에게 오랜 시간 높은 강도로 폭력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알코올 중독 전문의의 의견을 듣자면 내재돼 있고 억압돼 있는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경우에 알코올이 방아쇠 역할을 하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사이코패스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성 분노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술을 마음껏 마시고 그때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한 씨와 같은 참혹한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선택이죠. 그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기로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액트 아웃, 이 분노와 공격성을 터뜨리기로 결정하는 것은 의지예요. 본인의 선택인 거죠. 세계 인구의 2.7%가 특성 분노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마셨을 때 극단적인 폭력성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꽤나 충격적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100명 중 2~3명은 술을 마신 뒤 이런 폭발적이고 가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와 어제 술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몇 시간 전 차 안에서 재영씨와 한씨의 대화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대화 뒤에 벌어질 두 사람의 잔혹한 결과를 몰랐다면 그저 일상에서 술 마시고 속썩이는 우리의 주변 누군가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블랙박스에 담긴 대화에서 한씨의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재영씨를 챙겨주며 빨리 집에 가라던 한씨와 재영씨에게 갑자기 심한 폭언을 하던 한씨, 두 가지 모두 그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는 악마의 선택을 했습니다. 긴 폭행 끝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재영씨. 그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시점에서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재영씨가 목숨을 잃은 지도 어느덧 한 달. 재영씨의 누나에게는 아직 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날 동생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던 걸까? 다시 누나 이야기 들어봅니다. 112 신고 당시 녹취본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왔어요. 일단 가장 확인하고 싶은 건 처음 출동했을 때 재영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맥박 확인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철수했다고만 들었어요. 재영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12월 31일 오전 9시경. 스포츠센터에서 재영씨와 함께 있던 대표 한씨가 119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자, 사건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에요. 신고 내용에 호흡이랑 의식 없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가서 봤더니 CPR 상황이 아니었던 게 사후 강직이랑 시반도 있고요. 사망하신 지 시간이 조금 지났던 거죠. 사건 현장에서 바로 긴급 체포됐던 한씨. 사실 그의 신고 전화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재영씨를 폭행 중이던 새벽 2시경 한씨는 기이하게도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당시 연락받은 경찰 관계자예요. 현장에서 이 대표인 그 한씨가 누나가 어떻게 됐다고 신고해서요. 계속 전화를 하는데 GPS 위치값이 저쪽 관내 위치값이에요. 그래서 철길 너머까지 가서 찾았어요. 정확한 주소를 알리지 않고 누나가 누군가에게 맞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했다는 한씨.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누나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고 출동했다는 경찰.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한씨는 술에 취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계속했다는 겁니다. 걱정했던 여성도 발견할 수 없었고 혈흔이나 흉기 등 범죄 현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옷 벗고 방에서 자고 있다고 그거를 아니 옷 벗고 있다고 뒤집어 항문을 보는 경찰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경찰이 그렇게 하면 인권침해 아니에요? 특이한 점이 없어서 누워있던 재영씨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는 경찰. 이해가 되죠 또 이런 거는. 안타깝게도 경찰은
재영 씨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끝내 인지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미 사망 시점이었던 것 같네요. 신고를 했던 한 씨는 경찰을 따라가 배웅까지 합니다. 한 씨는 그 와중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며 신고 전화를 또 했는가 하면 경찰차 뒷좌석에 함께 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왜 탔냐고 묻자 추워서 탔다고 대답했다는 한 씨. 그렇게 폭행당한 재영 씨를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지나간 듯 보입니다. 한 씨는 경찰이 돌아간 뒤 재영 씨 옆에 누워 아침이 될 때까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이후 CCTV에는 재영 씨가 숨을 쉬는지 두어 차례 일어나 확인하는 한 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 마시면은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는 건가 봐요. 스포츠 센터 차렸으니까 어렸을 때 뭐 운동부 생활이라든지 좀 운동을 하는 단체 생활, 뭐 합숙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은 사람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위계 질서가 꼭 있거든요. 운동부대에서. 예. 뭐 한 살이라도 무조건 선배면은 좀 깎듯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 보니까 윗사람을 상대하는 스트레스를 아랫사람들에게 푸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운동부대에서. 어리면 더 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익숙해서 몸에 습관이 밴 사람이라 술을 마시면 뭐 완전 다른 자아가 나와버리지만 그 습관은 남아있지 않았나.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경을 받는 경우가 있어 주치감경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전문가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만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고 보느냐 마느냐의 판단을 재판부에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미국에선 이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요. 네가 자발적으로 술 먹고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네 자신을 변명할 어떤 권리도 부여할 수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주치범죄와 관련해 더 강력한 법을 시행 중인 네덜란드의 법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형법의 원칙은요,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각한 이 크라임을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구타를 당하거나 무엇으로든 당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절대 never 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알코올, 너무 많은 이 드러그를 사용하고 미친 크레이지한 짓을 본인에게 책임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유발한 덴저러스한 행동이면 본인이 고려했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기에 온전히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네덜란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주치범죄에 대해 가중처벌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에서 이 음주는 드링킹은 범죄예요. 이는 거의 항상 검찰의 형사기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공공장소에서 이 드링킹에 취한 것만으로도 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크라임이며, 이 취한 상태에서 싱하거나 샤우팅하거나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도 이 독립적인 크라임에 해당하고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피플들이 알코올과 마약을 사용할 경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네덜란드는 더 높은 처벌로 이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 씨는 술을 마시고 한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이상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만일 한 씨의 주장처럼 알코올성 블랙아웃으로 인해 그가 세세한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범행 당시에는 분명 자발적인 의지로 폭력을 행사했고, 확실한 건 갑작스레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한 자신의 폭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한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하려 했던 한 씨. 그것은 그가 반복해온 자신의 과오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날 재영 씨를 숨지게 한 악마의 선택도 분명 그의 몫이었습니다. 한 씨가 이미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행 동기를 따라가 본 이유는 한 씨 혹은 또 다른 누군가라도
결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뒤에 숨어 그 잔혹한 폭력성이 합리화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방송 이후에 기사를 좀 봤더니 재판 열렸고요. 이미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본 거죠, 검찰에서는.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감형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합니다. 무기징역을 따내고 싶은 거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이제 이 항소장이 받아들여지면 2심이 다시 열리는 거죠. 아직 재판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2심 결과에 따라 한씨 쪽이 또 항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 대법원 가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아직. 근데 1심 판결에서 이제 한씨가 항소한 내용은 안 나온 거 보니까 자기는 받아들이는 건가? 그래요. 이런 상태입니다. 예, 방송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번 방송은 이제 뭐 막대기 살인 사건이라는 그 충격적인 범행 내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술 마시고 저지른 범행의 심신미약 뭐 이러한 문제점들, 우리나라가 좀 술에 관대하긴 했어요. 옛날부터 전통적이었어요. 이거는 술을 좀 즐겨 마셔왔고 같이 술을 마시고 좀 즐기는 분위기,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좀 어느 정도는 다들 술 마셨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이야기로 서로 이해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법으로도 좀 굳어진 건 아닌가, 이 시각이. 그죠? 뭐 다른 사건은 모르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 한씨라는 사람이 피의자가 자기가 술만 마시면 문제를 저지른다, 꽤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조심하지 않았어요. 혼자 먹는다거나 뭐 그러지 않고 적당히 먹지도 않고 계속 같이 마시고 많이 마셔왔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특이하게 또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막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포츠센터의 여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또 여자한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남동생, 후배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독 폭력적이었진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마 이러한 이상한 행동에는 평소에 그동안 생활에서 누적된 뭔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까지는 좀 취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건 좀 아쉽긴 하죠. 방송이 학교 다닐 때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 사람의 가족들도 좀 취재를 거부했을려나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죠? 좀 취재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건 범위에서 많이 넓히지는 못했던 방송이라고 생각 듭니다.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술, 주치, 폭력 이런 쪽으로 좀 포커싱이 옮겨갔던 것 같아요. 사건에서. 그러다 보니까 취재 기간이 좀 짧았던 건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취재 내용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회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그알 리뷰 1293회였습니다. 악마의 이상한 선택, 막대기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라는 편이었고요. 어떻게 또 이번 방송 보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아마 그알 클래식, 지금은 이제 와이드 화면이죠. 16:9 해상도의 사진들인데 예전에 4:3일 때, 그때 이제 그알 클래식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 그냥 예전에 방송했던 편들도 또 리뷰해보고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